고금소총과 야담. 용감한 남자. 충청남도 서산군에는 가난한 사람을 주인으로 선택하고 그에게 엄청난 행운을 잇따라 안겨준 신기한 꼬챙이에 관한 전설이 전해집니다. 옛날 어느 산에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은 예전에 살던 사람들이 다 죽고 빈 상태여서 이사를 오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용감한 사람이 도대체 어떤 집인지 궁금하니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하고 호기롭게 나섰습니다. 용감한 사람이 문제의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사람의 발길이 끊어진 지 오래라서 방은 온통 먼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용감한 사람이 방 안에 가만히 버티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집의 대문이 열리더니 누군가가 꼬챙이야, 여기 온 사람은 내가 오늘 저녁에 데리고 가겠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집 안에는 아무도 없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문을 알 수 없던 용감한 사람은 혹시 집안 어딘가에 꼬챙이라는 사람이 있나 싶어 자기도 한번 시험 삼아 꼬챙이야 하고 불러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하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기한 마음이 든 용감한 사람은 너는 대체 누구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예전에 이 집에 살던 노인이 공동묘지에 가서 주운 사람의 뼈로 만든 꼬챙이에 붙은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이나 도깨비죠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용감한 사람은 그러면 아까 너한테 말을 건 자는 누구냐 하고 물으니 꼬챙이는 그자는 이 집 북쪽의 연못에 있는 큰 구렁이입니다. 그 구렁이가 당신을 저녁에 잡아먹으려고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꼬챙이의 말을 듣고 용감한 사람은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꼬챙이는 칼과 고춧가루를 가진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구렁이가 들어오면 재빨리 칼로 몸뚱이를 자르고 그곳에 고춧가루를 뿌리십시오. 그러면 구렁이에 잘린 몸이 붙지 못해서 죽습니다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꼬챙이가 가르쳐준 대로 용감한 사람은 사람들을 모아 구렁이를 죽였습니다. 꼬챙이의 신통함을 알게 된 용감한 사람은 집 안을 뒤져서 꼬챙이를 찾아내어 호주머니에다가 넣고는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나라에서 공주가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알아눕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은 공주를 고쳐줄 의원을 널리 찾았는데 용감한 사람이 살던 마을에서 그를 추천하는 바람에 용감한 사람은 궁궐로 불려갔습니다. 의원이 아닌 용감한 사람은 공주를 고칠 방법을 몰라서 막막했습니다. 이때 꼬챙이가 공주가 머문 방 안에서 쥐를 때려잡으십시오. 그러면 길이 보일 것입니다 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꼬챙이의 말대로 용감한 사람이 공주의 방에 드나들던 쥐를 때려 죽이자 얼마 후 다른 쥐가 바늘을 입에 물고 나타나서는 그걸로 죽은 쥐를 찌르자 살아났습니다. 이때 꼬챙이가 바늘을 뺏으라고 하여 용감한 사람은 그 말대로 바늘을 빼앗아 공주를 찌르니 병이 말끔히 나았습니다. 딸이 건강해지자 왕은 기뻐하며 공주를 용감한 사람과 결혼시켰습니다. 왕의 사위가 된 용감한 사람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즐겁게 살고 있을 때 중국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중국 황제의 첫째 공주가 아프다며 병을 치료해 줄 의원을 조선에서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꼬챙이가 저 사신한테 주인님이 공주를 고칠 수 있다고 말하십시오 라고 해서 용감한 사람은 사신을 따라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의 궁궐로 들어간 용감한 사람은 공주의 방으로 향했는데
꼬챙이는 방으로 직접 들어가지 말고 공주의 진맥을 보겠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세 가닥의 실로 공주의 손목을 묶은 다음 나머지 부분을 쇠로 만든 문고리와 나무 기둥에 묶어두십시오. 그러고는 공주를 세게 내리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용감한 사람이 그대로 하니 공주가 붉은색의 불여우로 변하더니 내가 궁궐에 들어와서 공주를 잡아먹고 황제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여기서 죽는구나 하고 외치며 죽어버렸습니다. 진상을 알게 된 중국 황제는 용감한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며 불여우한테 잡아먹히지 않은 둘째 공주를 용감한 사람의 두 번째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조선에 이어 중국 공주까지 아내로 맞아 즐거워하며 조선으로 돌아온 용감한 사람한테 꼬챙이는 이제 저도 지쳤으니 그만 공동묘지에 묻어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용감한 사람은 내가 없으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사느냐 하며 걱정했습니다. 이에 꼬챙이는 저를 들고서 두 눈을 찌르십시오. 그러면 주인님은 앞이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눈이 먼 것처럼 보일 테니 귀찮은 부탁을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용감한 사람은 꼬챙이의 말대로 자기 눈을 찌른 다음 공동묘지에 꼬챙이를 묻어주었습니다. 그 이후 용감한 사람은 두 아내를 집으로 데려와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주인한테 행운을 안겨다 준 꼬챙이에 붙은 존재는 대체 무엇일까요? 묘지에 묻어달라는 말을 한 것을 보면 귀신일 수도 있지만 사람의 뼈가 오래되어 생결한 정의 일종인 도깨비로 볼 수도 있으니 구분하기가 참으로 난감합니다. 우산국. 지금의 울릉도는 옛날 삼국시대에 우산국이라 불린 작은 나라가 있던 섬이었습니다. 우산국에 관한 자료는 현재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는데 삼국사기에 서기 512년 신라 장군 이사부가 해군을 이끌고 우산국을 정복했다는 내용 하나가 고작입니다. 하지만 울릉도 현지에는 우산국에 관련된 전설이 많이 남아서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록 문자 기록으로 남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남아있는 우산국의 모습에서 한국형 판타지 창작에 도움이 될 자료를 찾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울릉도의 전설에 의하면 옛날 우산국은 우예라는 왕이 다스렸다고 합니다. 이 왕은 매우 용맹하고 힘이 셌으며 그가 지휘하는 우산국의 주민도 사납고 거친 전사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산국에 대마도의 일본 해적인 왜구들이 쳐들어와 노략질을 일삼고 달아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우예왕은 크게 화가 나서 군사를 가득 태운 배를 이끌고 직접 대마도로 쳐들어가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집을 불태우는 보복전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겁을 먹은 대마도의 영주는 우예왕에게 자신의 딸인 풍미녀를 아내로 내주며 우산국과 대마도가 더 이상 서로 해치지 않기로 하자는 평화협정을 제안했습니다. 풍미녀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를 본 우예왕은 사랑에 빠져 대마도 영주의 제안에 응하고는 군사를 태운 배를 타고 풍미녀와 함께 우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예왕은 풍미녀를 무척 총애하여 그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백성을 동원해 호화로운 궁궐을 짓게 했습니다. 하지만 풍미녀는 궁궐 정도로는 만족하지 못해서 우예왕한테 아름다운 황금과 빛나는 보물이 갖고 싶어요 라고 독촉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우예왕은 무척 난감했습니다. 우산국은 작고 가난한 섬나라라서 황금이나 보물 같은 것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우예왕은 다른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우산국이 없다면 밖에 나가서 황금과 보물을 가져오면 된다.
어디를 노릴까? 그렇지, 신라가 좋겠다. 신라에는 황금이 무척 많으니까. 결심한 우예왕은 군사들을 배에 태워서 바다를 건너 신라에 상륙했고 신라 곳곳을 노략질하며 황금과 보물을 실컷 약탈하여 우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가져온 전리품을 풍미녀에게 보여주며 환심을 샀습니다. 한편 우산국의 침략에 분노한 신라왕은 장군인 이사부에게 우산국을 토벌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사부는 해군을 이끌고 우산국을 공격했으나 오랫동안 바다에서 살아서 뛰어난 해전 실력을 가진 우산국 함대가 신라 해군을 손쉽게 물리쳤습니다. 참패한 이사부는 간신히 목숨을 건져 신라로 도망친 이후 신라 왕에게 이번에는 준비가 부족해서 졌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병사와 배를 거느리고 가서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라고 애원하여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이사부는 배를 만들고 병사들을 훈련하면서 우산국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신라와 싸워 이긴 우예왕은 기고만장하여 연일 잔치를 벌이며 즐거워했으나 풍미녀가 딸인 별리미를 낳고 죽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우예왕은 크게 슬퍼하며 아내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비파를 타게 하고 제사를 지내며 나란 일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이사부가 지난번보다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우산국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우예왕은 직접 나서서 병사들과 함께 죽을 힘을 다해 신라군에 맞서 싸웠으나 신라군의 병력이 워낙 많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신라군은 불을 뿜어대는 나무 사자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본 우산국 병사들은 겁에 질려 사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사부는 우산국 사람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나무 사자들로 하여금 너희를 모두 죽여버리겠다 라고 협박했습니다. 지쳐있던 우산국 사람들은 이사부의 말대로 신라군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예왕은 바다에 몸을 던져 자결했고 그와 풍미녀 사이에서 태어난 딸인 별리미는 이사부의 첩이 되었습니다. 한때 동해를 누비던 해상국가인 우산국은 이렇게 해서 신라에 의해 영영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한편 조선 인조 임금 시절에 쓰여진 책에 의하면 우산국이 신라에 복속되고 나서 우산국 왕자인 하발은 7명의 동생과 함께 고구려로 달아나서 게르부 대형의 벼슬을 받았다가 나중에 하발의 형제 중 7명은 중국의 북위로 도망쳤고 그들 중 한 명인 현우는 지금의 함경남도 비백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현우의 자손들이 각각 현씨와 우씨의 시조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동해 한가운데에 떠있는 섬인 울릉도에 있었던 나라인 우산국과 그 군주인 우예왕의 얽힌 이야기는 서양의 바이킹 같은 해적 세력을 연상시킵니다. 신비한 바다의 섬나라와 해적은 무척 매력적인 소재이니 잘 가공한다면 별에서 온 그대 같은 한국형 판타지가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박연폭포의 여인, 선조 임금 무렵의 책에 도깨비에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선조가 나라를 다스린 지 37년 되던 해에 이덕형은 나라 안의 여러 산에 다녀갔다는 안경창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안경창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하여 이덕형이 좋아했는데 그가 개성의 박연폭포에 대한 기이한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제 나이 12살에 같은 마을 친구들을 따라서 박연폭포에 갔는데 남녀노소가 거의 3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때는 마침 4월 보름이라서 철쭉꽃이 한창 피었고 숲이 아름다웠으며 비온 뒤라서 폭포물이 넘쳐 흘러 경치가 매우 좋았습니다. 새로 시집간 여인 하나가 자색임 없이 아름다웠는데 옷을 벗고 가슴을 드러낸 채 물에 들어가 몸을 씻었습니다. 그러자 바람도 불지 않는데 모세물이 저절로 끓어오르고
물결이 치솟더니 검은 구름 한 줄기가 마치 햇빛을 가리는 양산같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무슨 물건이 못 가운데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곡식을 골라낼 때 쓰는 기와 같았으며 구름과 안개가 모여들어 머리도 얼굴도 분별할 수가 없고 눈빛만이 번개처럼 번쩍였습니다. 물속에서 나온 괴물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여인 또한 놀라 부르짖고 물에 자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일가 친척들이 엉겁결에 그녀를 업고 도망하여 바위 밑에 두었더니 이윽고 검은 구름이 사방을 메우고 골짜기가 캄캄해지면서 큰 비가 물 쏟아지듯이 내리고 바람 소리와 물소리가 산골짜기를 진동했습니다. 놀러 간 사람들은 모두 나무를 껴안고 앉아서 벌벌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한참 만에 날이 개어 엎어지고 넘어지며 분산하여 겨우 동굴을 나오니 태양은 중천에 떴고 풀이나 나뭇잎에 젖은 흔적이 없어 비가 온 기운이란 전혀 없었으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한편 그 여인은 집에 돌아와서 한 달 만에 죽었는데 그 후에 이웃에 사는 사람이 파견 목가에 가니 그 여인이 흰옷을 입은 소년과 함께 그곳에서 놀고 있었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젊고 아름다운 새색시가 파견 폭포로 가서 옷을 벗고 몸을 씻었는데 갑자기 폭포 속에서 검은 구름처럼 생긴 괴물이 나오자 주위 사람들이 놀라 도망을 갔고 큰 비와 바람이 불더니 한 달 후에 죽은 새색시가 폭포에서 하얀 옷을 입은 소년과 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추측건대 새색시는 죽어서 영원히 박연 폭포로 가서 지내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영혼을 폭포로 데려간 하얀 옷을 입은 소녀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연못에 사는 신비한 존재가 젊은 여인의 아름다움을 탐내어 일부러 죽인 다음 그 영혼을 자신의 집인 연못으로 데려와 살게 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검은 구름처럼 생긴 괴물과 하얀 옷을 입은 소녀는 같은 존재의 다른 모습으로 그 정체는 일종의 도깨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도깨비가 여자를 탐낸다는 주장에 다소 이상해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도깨비나 귀신이 여인의 아름다움에 반해 결혼하거나 혹은 납치하여 함께 산다는 이야기는 예로부터 동아시아의 지역마다 무수히 전해집니다. 옛날 중국에서는 강의 신인 하백이 아내로 삼을 처녀들을 강에 내던져 죽이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 의하면 신라의 25번째 임금인 진지왕이 죽어 귀신이 된 이후에 미녀인 도화랑과 결혼하여 아들인 비영을 낳았다는 설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백제를 세운 견훤은 지렁이의 모습을 한 신비한 존재가 처녀와 잠자리를 함께하여 태어난 것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도깨비도 결국 사람과 똑같이 욕망을 지닌 존재라는 뜻인데 애초에 도깨비나 귀신은 사람의 욕망이 만들어낸 존재이니 사람을 담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쇠지팡이를 들고 온 스님. 한국의 신화나 전설에서 지나가던 스님이나 선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만나서 싸우는 일을 기록한 이야기가 과연 있을까요? 1873년 조선의 고종 임금 무렵 쓰여진 야담집에는 스님과 선비가 싸운 결과가 흥미롭게 실려 있습니다. 조선의 영조 임금 때 이병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힘센 장사로 유명했는데 한 번은 판서 구윤명이 기르던 사나운 말이 마부를 짓밟아 죽이자 구윤명의 부름을 받고 달려온 이병식이 말의 꼬리를 잡고서 땅에 내던져 죽여버렸습니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이병식은 칭송을 받았고 묵과에 급제하여 임금과 궁궐을 지키는 금군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나무가 뽑혀 길을 막아버렸는데 마침 거센 추위가 몰아닥쳐서 나무가 길에 달라붙은 채 얼어버렸습니다. 수백 명이 나무를 치우기 위해서 힘을 썼으나 도무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병식이 나타나 술을 마시고는 혼자 힘으로 나무를 끌어내어 치워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주위의 사람들은 이병식을 진정한 천하장사라고 감탄하면서 그의 용기와 힘을 칭송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이병식이 근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양화진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던 중이었는데 인상이 무척 사납게 생긴 승려 한 명이 가마 속에 앉아있던 여인을 희롱하며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승려가 워낙 거칠고 난폭해서 아무도 그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이병식은 못된 승려에게 주먹을 날려 쓰러뜨린 다음 곧바로 강물에 내던져 죽여버렸습니다. 같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한 달 후 집에서 소일거리로 텃밭 일을 하던 이병식에게 승려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병식보다 체격이 크고 양화진에서 죽은 승려보다 인상이 험악했는데 무거운 쇠지팡이까지 들고 있어서 이병식조차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솟아날 지경이었습니다. 쇠지팡이를 들고 온 승려는 이병식에게 여기 이병식이라는 자가 산다고 해서 왔는데 그 자가 어디에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이병식은 자신도 모르게 그를 두려워하여 일부러 지금은 떠나고 없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승려는 이병식이라는 놈이 내 제자를 양화진에서 죽였기에 복수를 하러 온 것이오. 듣자하니 그 놈이 힘이 장사라지만 나보다는 약할 것이오. 나도 힘으로 따지자면 누구에게 뒤지지 않기 때문이오. 하고 말했습니다. 이병식은 승려를 제거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스님께서 그렇게 힘에 자신이 있으시다면 저기 낭떠러지로 저와 함께 가서 서로의 힘을 대결해봐도 괜찮겠습니까? 하니 승려가 좋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병식이 낭떠러지 끝에 선 승려를 온 힘을 다해 걷어찼으나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걷어차도 태어나던 승려는 지루했는지 나중에 다시 오겠소 라고 말하며 떠나버렸습니다. 이병식은 저런 괴력을 가진 승려가 어디에 사는지 궁금하여 몰래 미행했습니다. 길을 가던 도중 어느 젊은 선비가 당나귀를 타고 오면서 승려와 마주쳤습니다. 그때 승려가 쇠지팡이를 휘둘러 당나귀를 쓰러뜨리자 선비는 그대로 길가의 개울에 빠져버렸습니다. 한참 후 개울에서 올라온 선비는 죽은 당나귀를 두고 태연히 떠나는 승려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나쁜 일이지만 저렇게 흉악무도한 자가 멋대로 세상을 누비고 다니게 놓아두면 더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칠 것이다. 선비는 잽싸게 승려를 뒤쫓아가더니 공중으로 뛰어올라서 양 손바닥으로 승려의 두 어깨를 살짝 내리치고는 곧바로 달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뒤로 승려는 가던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영문을 알 수 없어 이상하게 여긴 이병식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승려를 살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승려의 눈이 밖으로 빠져나오고 혀도 입 밖으로 튀어나왔을 뿐 아니라 허벅지까지 하반신이 땅속에 단단히 박힌 채로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이병식은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줄로 알고 자만했는데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구나. 앞으로 함부로 날뛰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깨닫고 몸가짐을 신중히 했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승려와 선비의 대결에서는 나약해 보이는 선비가 이겼습니다. 아무래도 조선이 불교를 억누르고
유교를 숭상하던 나라였기 때문에 승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반영된 듯합니다. 이름 있는 도깨비. 전설에서 도깨비들은 대개 이름이 없는 채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저자와 연대를 알 수 없는 조선 마렵의 야담집을 보면 자신의 이름을 문경관이라고 밝힌 도깨비가 등장합니다. 이 도깨비에 관련된 이야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조선시대 한양의 남대문 밖에는 심시성을 가진 양반이 한 명 있었습니다. 양반이기는 했지만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서 매일같이 물에 만 밥이나 죽으로 끼니를 겨우 때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대낮에 심씨가 한가하게 방 안에 앉아 있는데 대청마루 위에 웬 쥐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심씨가 담뱃대로 쥐를 때려잡으려 하자 갑자기 허공에서 나는 쥐가 아니라 당신을 보기 위해 일부러 멀리서 왔으니 나쁘게 대하지 마시오.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심씨는 귀신이라면 대낮에 올 리가 없을 텐데 설마 도깨비인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심씨를 향해 허공에서 멀리서 와서 배가 고프니 밥 한 그릇만 대접해주게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상대가 밥을 달라는 말에 난감해진 심씨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의 부탁을 무시하는가? 앞으로 이 집에서 오래 머물 터인데 라는 소리가 허공에서 계속 들려 할 수 없이 물에 만 밥 한 그릇을 가져다 마루 위에 놓았습니다. 그러자 밥알을 씹고 물을 마시는 소리가 들리더니 얼마 후에 밥그릇이 완전히 비워졌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궁금해진 심씨는 당신은 누구인데 내 집에 왔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허공에서 나는 문경관이라 한다. 앞으로 이 집에 자주 올 것이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네 하는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자신을 문경관이라고 밝힌 보이지 않는 존재는 심씨의 집을 찾아와서 계속 밥을 요구했고 심씨는 그 요구에 따랐습니다. 문경관이 계속 오도록 내버려두면 무슨 나쁜 일이 생길지 몰라 두려웠던 심씨는 어느 날 귀신을 쫓는 부적을 구해와서 집 곳곳에 붙여놓았습니다. 그러나 문경관은 나는 요사한 귀신이 아니니 부적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네. 내가 오는 것을 막지 말게 라고 말하기에 심씨는 부적을 모두 떼어버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그대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운명을 말해줄 수 있는가? 심씨의 질문에 문경관은 자네의 수명은 69세이고 평생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 것일세. 손자가 비록 과거에 합격해도 높은 벼슬은 얻지 못할 걸세. 하고 예언했습니다. 그러고는 내가 쓸 곳이 있으니 돈 인양만 주시게 하고 말했습니다. 심씨가 나는 그럴 돈이 없다 라며 거절하자 문경관은 이 집 창고에 예전에 돈 인양을 넣어두지 않았나. 내가 그 돈을 가져가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심씨가 창고로 가서 문을 열어보니 정말로 넣어두었던 돈 인양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문경관이 자신의 돈을 멋대로 가져가자 심씨는 또 무슨 나쁜 일을 당할지 몰라서 아내를 친정에 보내고 자신은 친구의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놀랍게도 거기까지 문경관이 쫓아와서 자네가 천리 밖으로 도망가도 내가 따라갈 걸세 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문경관은 심씨의 친구한테 밥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퍼붓고는 집안 살림을 모조리 부숴버렸습니다. 심씨는 친구 보기가 부끄러워서 얼른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의 아내도 친정에서 문경관이 행패를 부려서 집으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멋대로 굴던 문경관은 어느 날 내가 고향인 경상남도 문경현으로 떠나야 하니 여비로 돈 10냥만 주게 하고 심씨한테 부탁했습니다. 민폐만 끼치던 문경관이
제 발로 떠난다니. 심씨는 속으로 기쁘면서도 나한테는 그럴 돈이 없다 라고 거절했는데 문경관은 절도사 벼슬을 하고 있는 이석구를 찾아가서 부탁하면 그가 돈을 줄 걸세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심씨가 이석구의 집에 찾아가서 문경관이 시킨 대로 하자 정말로 이석구가 순순히 돈 10냥을 내주었습니다.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심씨가 그 돈을 창고에 넣어두자 문경관은 뜻밖에도 내가 그동안 이 집에서 2냥을 가져다 썼으니 10냥은 필요 없네. 그 돈으로 술이나 사 마시게. 나는 이만 떠나겠네. 하는 말을 남기고 떠나버렸습니다. 골칫거리 문경관이 사라졌다는 말에 심씨 가족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허공에서 안녕하신가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씨는 문경관 그대가 왜 다시 왔는가 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목소리의 주인공은 나는 문경관의 아내인데 당신이 내 남편을 잘 대접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으니 앞으로 나를 잘 모시기 바라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도깨비의 출연에 심씨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문경관이라는 이름이 있는 도깨비 이야기는 일반적인 한국의 도깨비들처럼 만나는 인간에게 풍요의 혜택을 주기는커녕 민폐만 끼쳤으니 참으로 특이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구의 고블린처럼 한국의 도깨비 중에서도 심술궂고 못된 족속이었던 듯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